이틀 동안 터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근데 터키에 버버리가 이제 메이드 인 터키라는 거 이제 이번에 아셨죠? 자, 터키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주식 동아리 할 때 아는 누나가 있었는데 갯날이라고 해서 개모임 간다고 다음 정모를 못 오겠다고 해가지고 개모임 가나 했더니 개모임 사진이 이스탄불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빈부격차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무슨 개모임을 터키에서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터키가 관광산업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터키는 또 고구려 때부터 우리랑 친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먼데 무슨 형제냐 이게 있는데 역사 따지고 보면 이제 이게 강제로 가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에서 잠깐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이 터키 좋아하는 것보다 터키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되게 실망한대요. 그래서 한국 좋아하는 터키 사람은 한국 안 가본 터키 사람들. 지금 터키 사람들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다 오우 이슬람 테러 막 이러잖아. 그래서 되게 실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터키 가면 한국 공원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굳이 한국어로 하지 않아도 될 표지까지 한국어로 많이 돼 있고 실제 그렇게 그리고 6.25 때 그게 뭐라고 이 지구 반바퀴 돌아서 미국, 영국 다음 정도로 군을 파견하고 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버버리 짓고 한 것도 외환위기가 오니까 우리 돈이라도 보내주는 기분으로 사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터키가 근데 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또 다른 냉전이 시작됐죠. 냉전하면 이제 예전에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대립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가 대립하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데 터키는 이제부터는 이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애들. 너 누구 편이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애들한테는 좀 되게 안 좋은데 터키가 나는 중국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미국한테 좀 맞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터키가 우리랑 비슷한 게요. 우리나라 역사 얘기하면 꼭 얘기하는 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해가지고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블라블라블라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침략 많이 받긴 했는데 침략받아서 잘 안 망했어요. 우리나라 뭐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쭉 오잖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유럽 같은 데는 뭐 몇십 년 만에 나라 없어지고 하는 게 너무 천진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선왕조는 500년이고요. 로마가 400년인데, 그죠? 고려도 길었고 다 길었습니다. 침략은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자주 안 죽었어.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터키는 우리보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고 지정학적 위치가 안 중요하다고 절대 말 못합니다. 네. 유럽 역사 중세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 지금 이 이스탄불이 오스만 투르크에 넘어갔을 때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요. 왜겠습니까? 아시아하고 서양인 기준에서 동아시아는 극동입니다. 극동. 오리엔탈이라고 하면 우리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일 것 같죠? 오리엔탈은 페르시아예요. 유럽인 기준에서. 우리는 극동입니다. 저 끝에 동. 그때는 있는지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영화 300 나올 때 그 분위기였으니까 물론 그건 이제 오락 영화니까 그건 이제 그냥 보기 좋게 한 거고 여기가 지금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딱 그 길이죠. 그래서 여기를 기독교나 유럽 세력이 장악하고 있을 때하고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오스만 투르크로 넘어가니까 바로 못 가, 실크로드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배로 간다는 게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면 두세 달인데 두세 달 동안 바다 위에 뭘 먹겠어요. 거기 뭐 동원 참치 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햇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면 목숨 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갔겠어? 길이 막혔으니까.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거는 강의를 따로 해야 될 정도인데 아무튼 지금은 경제 얘기니까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은 안 중요하냐? 지금 졸라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터키 리라가 폭락을 해가지고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요 정도는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나? 자,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재밌는 게 대통령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총리를 3번이나 해먹었던 사람이에요. 2003년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특징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힘이 좋잖아요. 자, 이란에서 짱이 누굽니까? 대통령인가요? 아니죠. 하메네이죠. 하메네이.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 있어요. 예전에 중세 유럽 같이. 그러니까 조금 이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들죠. 지금 사우디만 놓고 보더라도 여자가 운전하게 됐다는 게 2018년의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얘기고 지금 운전하면 그래 이제는 되니까 될 것 같아요. 다 지나가는 남자들 다 뭐 돌 던지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안 잡아갈 뿐이지 다 욕한다고요. 그게 올해 이야기거든요. 올해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래? 정치하고 종교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가 이제 사무실 있는 데가 저기 을지로인데 꼭 지나가면서 조계종 지나가야 되거든요. 요즘 조계종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이 친자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말이 돼요? 친자 확인할 자식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무튼 거기도 개판이고 뭐 우리나라 또 기독교도 나름 개파가 많죠. 우리나라가 종교가 있을 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이 없었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내전은 있었죠, 6.25.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유교라는 베이스 위에 기독교하고 뭐 불교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완충 장치를 해서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서 그냥 휴일에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뭐 이 정도가 됐었다는 거죠. 저는 음식에 떡볶이 국물 같은 거라고 봅니다. 떡볶이 국물이 그냥 아무거나 다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윤활유 같은 게 있었던 건데 중동은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터키는 특이하게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정치하고 종교는 뭐 물론 완전히 분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 칸이 다 구분되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좀 특이하긴 하죠. 유럽에서도 안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선서하는 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보면 신기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터키는 왜 그랬냐면 일부러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EU에 가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EU에 가입하고 싶은데 무슨 뭐 이란이나 사우디 같이 뭐 종교하고 정치가 붙어 있는 그런 골 때리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EU에다가 넣어줄 수가 없죠. 유럽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계속 EU에 가입 대상으로 대기표만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기표가 날아가게 생겼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총리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에르도안 총리 때는 괜찮았어요. 물론 대외적인 상황도 좀 괜찮았던데 이게 법에 의해서 총리를 우리도 서울시장 3번 이상 못하고 뭐 그 지자체 3번 이상 못하잖아요. 총리도 3번 이상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끝날 때가 되니까 권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넣기 아깝잖아. 이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제를 없애버리고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요. 근데 대통령 임기를 15년으로 합니다. 한 번만 재선되면 30년 해먹고 이 나이에 30년을 하면 이제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 역사에도 있죠. 유신헌법. 종신제 대통령, 사실상 종신제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도 그
18년 동안 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진정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한번 잘 살게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더니 마누라가 총 맞고 죽은 이후로 완전히 마탱이가 갔잖아요. 그때부터 막 여대생 끼고 술이나 마시고 그 유명한 말도 남기잖아요. 내가 죽으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한마디로 자기도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탕탕제로 돌아가신 건데, 예?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처음에는 이 모든 이 상황이 불합리한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독재를 하잖아요. 하니까 독재를 하면 어떻게 돼? 예스맨들밖에 남잖아요. 아, 총리님이 대단하십니다. 뭐 이러니까 내가 세상에가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가 제일 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대접받잖아. 내가 아니면 이 나라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 법을 바꿔야지. 그리고 이왕지 바꿀 거 부산말로 함부레라고 합니다. 미리 다음에 또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제라고 하면 민주주의면 상권 분립이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 다 그냥 개나 줘. 그냥 대통령이 다 하는. 유신도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임명도 자기가 하고 해산도 자기가 하고 선생까지 자기가 하는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근데 명분상으로는 너무 드러나니까 뭘 하냐면 터키 최초로 직선제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총리 때는 그래도 인기가 좋았으니까 내가 이제 법을 바꾸고 하면 다음 총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싸리 야 그냥 우리 국민 투표하자. 얼마나 민주적이야,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지지율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지지율 나쁘지 않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직선제를 했더니 원래 터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이끌고 정치는 군인들이 했어요. 엘리트 군인. 우리로 치면 육사 출신들이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군인들이 너 10몇 년이나 했으면 나가고 이제 우리 해야 되는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심한 쿠데타예요. 쿠데타가 일어났다 뉴스 난지 2시간 후에 쿠데타가 진압됐다고 떴어요. 그래서 이게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병신이었거나 아니 그래도 쿠데타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목숨 내놓고 이제 탱크를 이끌고 수도로 쳐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정부군이 나서가지고 손들어하니까 손들어요. 그리고 다 잡혀갑니다. 일렬로 쭈루룩. 그거 보고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명분으로 불순 세력을 제거한다고 뭐 방송, 언론 이런 것 싸그리 다 통폐합 약간 짜고 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하는데 뭐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한 군부 내에서도 엘리트 군 내에서도 비주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에르도안이 나가면 내가 싫어하는 경쟁자가 총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에르도안이 계속 하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은 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가가지고 쿠데타를 이렇게 되니까 군 전체를 다 잡아들이시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 쿠데타다 해가지고 진압이 됐어. 그럼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죠. 그래서 실제로 TV 프로그램도 생방송 도중에 뭐 무슨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군인들이 와가지고 데려가요. 생방송 중에. 그 정도 그럼 말 당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그 독재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럽에서도 이거 역시 속내를 드러냈구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판단할 거고 미국도 이걸 별로 반기지 않고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슬금슬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터키에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터키에 투자한 거 좀 회수하고 싶겠지. 여긴 이제 맛이 갈 것 같으니까. 야 장사 접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터키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달러에 대비해서 리라화의 가치가 슬금슬금 자꾸 빠질 거 아니에요.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계속 올라요. 우리도 환율 계속 올라가면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렇게 불이 좀 나고 있었어요. 근데 에르도안도
지금 이 와중에도 지지율이 60%를 넘어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총리 시절도 그렇고 이 사람이 약간 되게 빈민층 출신이에요. 약간 뭐 인간 승리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 그래서 힘들게 살다 보면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 돈 몇백만 원 없어가지고 사채 썼다가 엄청 고생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 이 양반이 약간 그런 적이 있었나 봐. 그래서 고금리를 졸라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 하나는 알고 두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원래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선진국이잖아요. 행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중앙은행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건데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금리라는 거는 가난한 자를 부자들이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마디로 러시안 캐시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건 정확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고리 대금업을 잡아야지 기준금리를 끌어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융적으로 못 배워서 근데 못 배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이 지랄이 난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가가 올라가요. 리라화 가치가 떨어져. 그럼 중앙은행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겠어요? 금리 올려야죠. 근데 대통령이 뭐 부자들을 뭐 위한 건데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파인을 보내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금통위원도 언제까지 금통위원을 할지도 모르고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대통령한테 찍히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리는 옆으로 계속 누워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금리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자, 요거 딱 보면 처음에는 일단 외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1,200원, 1,300원 막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서 못 살겠네. 서울시 기름값이 2,200원을 넘었어요. 뭐 시금치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일 쉬운 방법. 금고 여는 거지. 금고를 열어가지고 달러를 풀면 좀 진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풀고 있어요, 지금. 위험할 정도로 풀고 있어. 원래는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IMF에서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보고 이 정도는 갖고 있으라는 권고안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한 120% 정도 갖고 있어요. 100억 달러 갖고 있으라는 한 120억 달러 갖고 있으면 신용등급이 좋아요. 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 120%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115%라서 양호한 나라였고, 그리고 GDP 대비 그 부채가 28%라서 되게 건전했습니다. 그때는 왜 건전했냐면 미국이 저금리였잖아요. 미국이 저금리 정도를 떠나서 아예 돈을 찍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찍은 돈이 넘쳐서 브릭스로 넘어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환율 방어를 안 해도 될 상황이에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독재를 시작한 이후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달러가 계속 강하잖아요. 그런데 방어를 안 나가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독재를 할 것 같으니 이제 자금 철수라니까 달러로 자꾸 돈이 빠지니까 지금 몸빵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IMF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해도 생까는 거지. 그래서 중앙은행한테 야 금리 올려라. 이거 이대로 놔뒀다간 사단 난다. 라고 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또 소신이라고 끝까지 지키잖아.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금리는 안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거나 소신을 가지면 이렇게 위험해진다. 근데 에르도안이 다 무식한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 같다는 거죠. 자, 근데 터키가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국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터키가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미국이 최근에 좀 피곤했던 게 IMF가 좀 되게 지금은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IMF가 한때 되게 좀 피곤하게 했잖아요. 이것들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테러 집단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베트남전에 해봐서 알잖아. 여기 숨어 있으면 닫기가 어렵거든요. 차라리 국가들끼리 전면전을 하면 발전소, 통신소 뭐 이런 거 박살내면 그냥 나라의 기능이 정지되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총 하나 있고 답이 없는 애들이야. 근데 아이폰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동영상 찍어 계속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 지상군 투입하려니 피곤하고 이라크 때문에 반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IS가 이슬람 국가를 선언할 때 제일 얄미웠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는 애들. 우리도 못 만들었는데 이 미친놈들이 나라를 만든다고 하니까 열받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크루드족입니다. 크루드족이 4,500만 명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거든요. 근데 크루드 나라가 없어. 그래서 그냥 대강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또 여기는 또 종교가 짱이다 보니까 크루드족을 딱 보면 크루드족이 표가 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를 갈지 절에 갈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뭐 머리를 밀었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근데 거기는 생활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딱 눈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근데 4,500만 중에 근데 미국이 그래서 크루드 쪽을 지원합니다. 야 너희들 독립하고 싶지. 근데 너희 IS들 때문에 좀 힘드니까 IS를 우리가 좀 때려잡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도와주면 우리가 독립을 좀 지원해줄게. 하니까 아예 크루드족은 이때다 싶었겠죠. 그래서 목숨 걸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크루드족이 진짜 잘해요. 그래서 IS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임자 만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얘네들 이거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얘네들 진짜 하나 독립을 시켜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슬쩍 지원을 살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싫어했던 데가 뭐냐면 4,500만 중에 1,500만 명이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한민족이잖아. 우리는 심지어 한민족인데 나라가 두 개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게 나라는 하나인데 민족이 여러 개인 나라가 태반이잖아. 크루드족도 독립하고 싶은 거지. 여기 가면 크루드족이 절반인데 우리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독립을 하는 게 꿈이고 터키는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하겠죠. 중국이 티베트 독립하면 제일 싫어하듯이. 그래서 미국이 얘네들을 이뻐해주기 시작하니까 터키가 빡돈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 편을 들어버립니다. 미국이 얄미운 거죠. 이대로 가다는 진짜 크루드족이 독립 요구를 할 수도 있겠다. 이거 빨리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시리아전에가 미국 편을 안 드니까 미국도 빡돈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제 이미 불이 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기름을 확 부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자 서방 세계에서 우려스럽잖아요. 이제 미국하고도 대결 모드로 가니까 터키의 이제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 돈이 빠져나가고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죠. 야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힘드니 터키가 뭐 자국 내에서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끝까지 방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정부 발표 물가 상승률이 15.58%가 나와요. 16%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 부마 항쟁이 18%대 터졌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 강의 이름이 바보의 문제는 경제하잖아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가 중요해?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정권을 잡는 것이고. 박정희 때도 초반에 좋아했다가 부마항쟁 때 박정희가 독재를 하루 이틀 했습니까? 근데 왜 그때 들고 일어났냐는 거지. 잘 참다가.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정부 발표 물가 상승률이 19%, 20% 나온다는 거는 우리 이명박 때 물가 올라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4.5% 이렇게 발표 나왔거든요. 5%가 그 정도예요. 제가 5%때 창업했다가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직원들 둘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충무로였거든요. 충무로 근처에 무슨 면옥집이 많잖아. 여름이라 가지고 냉면 3그릇 하고 만두 하나 시켰는데 6만 원씩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8,000원 하던 게 12,000원씩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5급 쌀 피자 보고 불쌍해 죽겠다고 막 그랬던 게 있잖아요. 위아래 토핑도 오르고 빵도 오르고 근데 5,900원이니까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5%입니다. 그게 5%입니다. 그때 뉴스 데스크를 딱 보면 뉴스 꼭지 31 중에 24개가 물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경제부 총리가 나와가지고 기름 넣고 막 쇼하고 했던 거. 근데 그 3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내수가 뭐 죽거나 아니면 탈출하거나 뭐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거는 실제 은행에서 거래되는 금리입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터키 기준금리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보이죠. 끝까지 8%에서 버티다가 하루아침에 10%를 올려요. 기준금리 10%가 올라갔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0%씩 올라가는 거는 저 카드 연체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사채를 썼든지. 근데 이렇게 올려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미 20 몇 프로까지 가 있는데 지금 한 17%, 18% 올려봐요. 소용이 없는 거죠. 실제 시중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죠. 터키는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는다. 이건 고집이거든요. 최소한 이걸 이거에 맞춰서 가도 이해를 해줄까 말까인데 사실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하는 게 통화정책인데 벌어지고 나서 고집을 피우다가 안 되게 했으니까 하루아침에 깜짝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올라갔을 때 그러면 금리 올렸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버티지도 못한다고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때부터 터키는 진짜 골로 간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북한에서 그 유해 발굴 받아가지고 좀 재미를 봤잖아요. 그리고 터키에 가면 한 2000 몇 년도에 그 용감하게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하다가 잡히신 목사분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감옥에 있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집에 가둬놨는데 그 목사 좀 풀어라. 네. 트럼프는 또 그러면 그림 나오잖아요. 비행기에서 같이 내려가지고 이거 하면 되죠. 그럼 지지율 올라가는 거잖아. 한번 해봤거든. 북한에서 3명 풀어줬을 때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한 명 뭐 묶어놓고 있는 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보내주면 되잖아.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에르도안도 성격이 있어가지고 거절을 합니다. 못 보낸다. 트럼프가 못 보낸다고 보고를 받자마자 그래? 그러면 터키에서 수입되는 철강하고 이런 거에 관세를 2배로 때릴 것이다 라고 미리 트위터에 올려버려요. 참모들도 몰랐어. 트위터는 그 트럼프 참모가 극한 직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도 극한 직업인데 왜 대통령이 퇴근 안 하니까 나도 못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참모들끼리 고민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지가 발표를 하면 참모들이 그걸 보고 같이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알겠어 하면 또 다른 트윗이 와. 그럼 다시 고민을 해야 돼. 할 짓이 아니죠. 아무튼 이미 불은 불대로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터키까지 때린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 바로 보란 듯이 팍 꺼집니다. 사실 준비는 다 돼 있었어요. 누구 하나 불만 딱 하면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땡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아니 뭐 우리도 한번 망해본 적이 있잖아요. 망하면 어딜 가면 됩니까? 한 나라가 망하면 IMF를 가면 되죠. 근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IMF에서 안 받아줘요. IMF가 응급실인데 응급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죽어야죠. 근데 미국은 1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데 15% 이상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척지면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뭐 터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공격을 해가지고 그 금융을 박살을 내. 그러면 실려오잖아요. 그러면 IMF에서 받아주지 마 하면 이제 그걸로 길거리에 객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열받았으니 IMF가 승인을 안 해줄 것 같다는 게 그래도 마지막 믿음이 차라리 이렇게 해서 IMF로 가버리면 에르도안이 고집을 못 피울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IMF에서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터키가 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터키에 돈 빌려준 사람 손들어 이거죠. 이게 얼마 망했는지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터키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 곳은 대부분 유럽이죠. 뭐 우리가 터키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미국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터키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국이었어요. 중국은 막 무역 불균형으로 싸우는데 터키는 오히려 그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도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공포가 퍼집니다. 터키가 날아가는 거 보니 다른 애들 날아가는 것도 일도 아니겠군. 무역 흑자국도 저런 식으로 조지는데 뭐 한국도 마음에 안 들면 날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브라질, 뭐 멕시코 이런 애들 다 사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열받으면 다 날리고 IMF에서 지려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하잖아요. 중국이 하나는 실크로드로 가고 하나는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상이 남중국 해갖고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땅으로 갈 때는 이제 그 지나가는 땅들을 지금 다 괴롭히고 있어요. 그 뭐 파키스탄 이런 데가 중요한 데인데 거기가 지금 IMF 신청을 했는데 IMF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중국하고 친하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1대1로를 할 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파키스탄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중국이 큰 돈을 빌려줘요. 이걸로 공사를 해. 그러면 신용평가사들이 쟤네들 갑자기 빚을 많이 냈네. 신용등급 강등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신용평가사들은 다 유대인 거니까, 미국 거니까. 그럼 신용등급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신용등급을 BBB 이상만 투자하게 돼 있고 이하는 쓰레기라고 못하게 돼 있어요. 위험하다고. 거기까지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자금이 못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빚은 많아졌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재무제표가 더 박살이 날 거 아니겠어요? 신용등급 더 떨어지죠. 그럼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국채를 발행해도 이자를 많이 줘야 되고 2%면 될 걸 5%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줘야 될 이자가 많으니까 또 신용등급 또 떨어지고 그래서 IMF에 이제 들것이 실려오는데 IMF에서 저희 지금 진료 시간이 안 돼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혈압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응급실 앞에서 중국하고 친하면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협조하지 말라 뭐 하는 거고, 터키도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터키도 손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때문에 신흥국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겠다는 공포가 퍼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진 거예요. 사실 터키가 그날 2.3%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3.7% 빠졌어요. 그래서 형제 의리를 지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지금 떨어질 때는 횃불 들고 먼저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왕따입니다. 좀 슬픈데.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한 데가 유럽이다. 그래서 유럽은행은 이거는 부실해지겠군 해서 집계를 시작했는데요. 여기 이제 터키 은행들입니다. 터키 은행들. 발음도 어려워요. 그랑티, 그리고 야풀, 뭐 크레딧, 뭐 TEB 명이 있는데, 이게 은행이 여기에다가 출자한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VA라고 이게 스페인 은행입니다. 얘가 지금 제일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돈 다 떼이면. 그리고 얘도 그 BNP 파리바나 프랑스 은행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 이런 데서 많이 나가 있고, 여기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BNP 파리바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지분이 77%래.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가 진출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얘네들 다 날아간다고 계산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터키 은행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합쳐보니까 1200억 유로 정도가 된대요. 근데 1200억 유로, 근데 이게 그리스 때하고 좀 달라요. 그리스는 그리스 하나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가 깨지면 유로존이 깨질 수 있다는 유로존의 부도거든요. 근데 얘는 리라를 쓰잖아. 리라 날아가는 거야 뭐 놀라운 것도 아닌데, 문제는 그게 전이 돼서 유로존인 스페인이나 프랑스 은행이 전이 돼서 유로화를 흔들게 될까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유로화가 흔들리면 상대적으로는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계산한 걸로 보면 1200억 유로. 근데 유럽이 옛날에 한번 그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그 비상금을 모아뒀습니다. ESM이라고 5천억 유로가 있어요. 5천억만 안 넘으면 비상금을 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큰 문제는 아니겠다. 이 은행 세 개 다 날아가도 그냥 비상금에서 꺼내서 막으면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겠다는 건데, 문제는 신흥국들 통화에 대한 이게 좀
흉흉한 분위기가 빨리 거쳐야 되겠죠. 네,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중에 1200억 중에 800억 이상이 얘입니다. BBVA. 그러니까 여기 이 검색하면은 그 얘 주가 나오거든요. 얘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정리가 됐다고 보고 계속 빠지고 있으면 뭔가 큰일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급락을 뭐 하더니 좀 반등을 좀 성공하고 있고 지금은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이때 실검 차지했던 날 팍 올라가더니 제법 많이 내려왔어요. 7리라를 깨니 많이 했다가 6.08 많이 내려왔죠. 이게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렸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달러는 없지만 알라는 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슬펐는데. 저는 알라도 뭐 없어도 되니까 달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알라가 와서 대신 결제해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그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오늘 새벽도 뭐 환율로 우리를 뭐 주저앉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트럼프랑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환율이 돌아오네. 어떻게 했을까? 보통 한 나라가 위험해지면 이제 요런 걸로 헤지 펀드 이런 애들이 자, 우리나라가 박살나서 환율이 이제 1,000원에서 뭐 2,000원, 3,000원 갈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걸로 돈 벌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벌겠어요? 일단 여의도로 날라와. 그래서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한 1조 대출을 받아요. 하나로. 그걸 가지고 달러로 바꿔요. 그럼 그 달러를 예금에 넣어놓고 이 달러 담보 대출을 또 원화로 또 받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지금은 내가 달러당 1,000원에 빌렸지만 이게 나중에 3,000원이 되면 그 달러를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 3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앉아서 먹는 거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골로 가는데 중국도 이거 막느라 1년에 1조 달러 쓴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무한 리필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키도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대출 이자를 팍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팔고 돌리니까 대출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 됐던 걸 50% 제한했다가 며칠 만에 25%로 제한하고 한마디로 리라 대출 받아가지고 하방 베팅 못하게 하려고. 이러면 일단 환율은 돌아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터키 사람들도 결혼해가지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높아진 이자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수가 말라 죽습니다. 지금 한 20% 가까이 된 기준금리, 시중금리는 23%잖아요. 그럼 터키 제조업은 박살납니다. 뭐 별로 있지도 않지만. 아니 대출을 23% 받아가지고 뭘 남겨서 거기서 사업을 하겠어요? 포기해야지. 그리고 진짜 케밥밖에 안 남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서 그래서 지금 터키를 구해줄 것은 에르도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버버리를 직구를 열심히 해서 달러를 수혈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그 트럼프가 그 말을 하기 좀 전에 에르도안이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넜다는 게 뭘 가지고 하느냐 얘기냐면 에르도안이 뭐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 있었던 게 중앙은행에서 금통위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니 많이였잖아요. 금통위원 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져갔어요. 한마디로 지 입맛대로 중앙은행도 자기 혀처럼 놀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하고 이런 데서는 쟤네들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얘는 말이 안 통하는 애라고 찍힌 거예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작살이 난 거고. 터키도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괜찮은 나라였는데 대통령이 하나의 권력력이 나라를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골로 보내고 있죠.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겠지만 터키 입장에선 서비스업 이런 것도 없는데 너무 높은 이자에 오래 노출되면 제조업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산업 기반이 없어져요. 산업 기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버버리도 옮길 겁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금리가 너무 높은데. 그럼 이제 직구해 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이태원 같은 데 가서 케밥집밖에 할 게 없네. 슬픈 겁니다.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터키가 지금 전 세계 GDP 1% 될까 말까인데 얘가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흥국 통화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 뭐 사실 터키는 이렇게까지 할 나라는 아니었지만 하도 뉴스에서 떠들고 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